네, 강의 본론 출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요, 일단 시장 이야기로 출발해 볼 텐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 주요 이벤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이 주제를 통해서 한 주의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0.6% 주간 하락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지난주 내내 쉴 틈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승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코스닥과 이제 다시금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3,300선의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이 같은 상승 흐름 주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군데군데 주요 이벤트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될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이벤트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주는 또 다시금 또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연준의 발언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글로벌 현지 시각으로 치면 일단 오펙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펙 지금 회의가 계속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5일 날, 현지 시각으로 5일 날에 이제 오펙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네. 현재 지금 오펙 이제 참여국들이 미뤄졌죠. 그렇죠. 감산 규모를 완화하겠다. 결국엔 약간씩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증산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합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증산 기간 에 대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펙 회의가 워낙에 이제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제 내년 12월까지의 증산의 이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5일날에 결론이 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하게 근데 저 오펙에서도 제일 재정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사람이 잘 안 하네요. 그렇죠. 예. 예, 딱 굳이.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서로 급할 게 사정이 다 다르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네. 급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증산 관련 부분 이슈가 뭐 있어야지 증산을 해야지 이제 재원을 마련이 되니까 예, 그쪽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오펙을 보면서 느꼈던 건 네. 이렇게 재다 보면 네. 자칫 잘못하면 낮은 가격에서 오히려 증산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한 포인트를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할 때 네. 지금 그 전략 비축유 이거 팔아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은 어쨌든 전략 비축유를 굉장히 이제 이거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쪽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전략 비축유 이렇게 비축할 필요가 없다. 왜? 예전에는 미국에서 어쨌든 이런 원유 자체를 수급을 원활하게 못했는데 지금은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또 지금 그러니까 오일이 넘쳐나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전략 비축유를 지금 많이 쌓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예전에는 이제 중동 쪽에서 이게 이런 이 원유를 이제 수급할 때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반출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유가에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이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여기서 또 이제 그 핵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미국과 좀 원활하게 되면 또 이란산 원유도 또 방출이 된다라는 거니까 유가라는 게 항상 보면 이렇게 이렇게 완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꺾이면 막 확 꺾였다가 또 올라오면 확 올라오고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싸우면 좀 나중에는 좀 낮은 가격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조고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유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80불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70에서 한 80 정도가 지금 BEP 대체로 좀 채울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이번에 증산 풀리고 여기서 이란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또 추가로 풀리게 되면 이 가격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눈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5일에 또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장은 오늘 하루 쉬어요. 네. 네. 쉬기 때문에 이제 이 국립기념일로. 이후에 또 미국에서의 있을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어요? FOMC의 이제 의사록이 네, 공개가 지난달 됩니다. 공개. 그렇죠. 네.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의 내용이 이제 네.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나를 보는 또 시간이 오게 됐어요. 네, 네. 4월에 FOMC 회의에서는 이제 직후에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논의 없었다라고 했는데 의사록 보니까
있었잖아가 된 거였고 네. 6월달 FOMC 회의 직후에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논의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단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아직 뭐 이르다. 미흡한 변이 있다, 이르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길래 네.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을까가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록에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시기적이라든지 네. 방법이라든지 어떤 내용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뭐 잭슨홀까지는 그냥 지켜볼만 할 하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2023년까지는 뭐 금리 인상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자꾸 뭐랄까 시장이 또 지금 튼튼해지고 있고 잘 가는 느낌이 드니까 예. 뭔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서인 전문가님도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연준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숨기는 내용 막 그렇게 막 불투명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나름대로 뭐 힌트도 주고 정보도 최대한의 주려고 소통을 위해서. 그렇죠. 네.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은 항상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전날에 CNBC에 이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연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아직 시장 참여자들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뭐 마치 뭐 가위바위보를 비유하셨으니까 난 져줄게 라고 했는데 막 머리 쓰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비유를 하자면 난 사랑해 라고 했는데 네. 그럼 얼만큼 사랑해? 언제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또 만약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네. 연애할 때. 그럼 만약에 이렇다면 또 언제까지 어떻게 할 어떻게 사랑할 건데?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예, 뭐. 그러니까 받는 연준 입장에서는 네. 환장을 노리신 거죠. 좀- 한 번도 스탠스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 나는 신뢰를 하니까. 줬는데 음.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요즘 연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나 봐. 더 사랑해줄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밀당이 거죠. 되어가는 지금.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네. 내가 너 느끼게 해줘볼게 라고 이제 해서 더 나름대로는 슈퍼파워를 발휘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시장은 궁금하겠죠. 이렇게 세게 가나? 라고 궁금할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아마 의사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호를 최대한으로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사록에서의 느낌을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날에 공개되는 FOMC 의사록 또 네.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쪽의 시장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네.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네, 발표가 됩니다. 잘 나올 거예요. 네, 잘 나올 거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들이 이미 또 너무 견조하게 잘 컨센이 상회가 돼 있어서 예. 예정이 돼 있어서 11조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11조 이상으로 다 지금 하우스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역시나 조금 오르지 않았나요? 원래는 이제 그쵸. 10조 원대가 컨센에 그렇죠. 맞춰져 있었는데 그쵸. 한 보름 사이에 조금은 상향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초에는 10조 했을 때 와우 이랬었는데 이제는 네. 뭐 10조는 기본이고 이제 무난하게. 11조를 이제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네. 삼성은 지금 12조 나와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매번 또 실적 발표 당일에는 징크스라고 네. 해서 당일은 꼭 하락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꺾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날의 움직임. 아니. 꺾인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잘 나와도 그렇죠. 예, 그렇죠. 실망하는 분위기가 알고 있을 수 있었어. 있다. 라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한 15조 안 나오면. 그렇죠.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서는 이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바꾸기 어렵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조 너네가 말했었잖아. 뭐 이렇게 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센 수 있지만요. 네. 10조, 11조 우리 알고 있었잖아. 이거 연초부터 알고 있었던 반영했어, 숫자야.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미 좀 약간 반영이 되어 있는 느낌도 들고 있고 네. 오히려 그래서 참여자들은 그 이후 그럼 그렇죠. 10조, 11조 이후는 그럼 어떤데? 3,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 예. 네. 3, 4분기 쪽. 마이크론 또 그렇잖아요. 실적 잘 냈는데 음. 생각보다 이제 오히려 더 떨어졌고 3분기에 대한 컨센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약간 그러니까 이 공급자랑 네. 수요자 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시장이 생각하는 보고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또 공급자잖아요. 네. 공급자들은 야 이거 괜찮다. 우리 재고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쌓일 것이다. 이거 이제 이런 수요자들이 재고 주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가이던스에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계속 그렇죠. 강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수요자는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쪽에서 서버 증설을 할 건데 그래도 이미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또 그만큼 재고를 쌓을 것이냐 아닐 것 같은데라고 또 이제 근데 이게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생각보다 안 땡길 거야라는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그 수요 단에서 확 땡겨지는 특히 서버 단에서 땡겨지는 게 확인돼야 움직일 것 같아요. 빅테크 주도의 뭔가 증설과 관련된 네. 모멘텀이 나와야 안도를 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뭐 올해 가장 재미없는 주식 중에 하나 뽑힌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맞네요. 실망스럽죠. 가장,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떠한 뭐 큰 이벤트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실적 어떻게 나오시는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뭐 가장 화두는 역시나 그거일 것 같아요. 이제 최저 법인세율,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네. 15%로 지금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G7에서 이제 G20까지 지금 확장이 돼서 뭔가 이 G20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정말 뭐 글로벌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네. 이미 또 이 부분도 시장은 좀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 네. 그렇게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네. 부분까지 이벤트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이런 디지털세 부가 소식 오히려 재료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거로 지금 보신다는 거죠? 이미 뭐 시장이 다 알고 있잖아요. 워낙 연초부터 나왔던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이번 주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들을 쭉 짚어주셨어요. 5일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휴장을 들어가긴 하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달 의사록도 잘 확인해야 하고 당장 우리의 어닝 시즌 포문을 열 삼성전자의 실적도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있어서 당장 오늘 분위기는 미시장을 따라간다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의 영향력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역시 오늘의 상승을 이끌 만큼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문선희 전문가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일단 지금 시장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냥 good is good, bad is good. 그냥 나쁜 것도 좋게 생각하고 네. 좋은 거는 좋게 원래대로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 고용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고용 자체는 많이 늘었잖아요. 네. 시장이 한 65만 건에서 70만 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신규 고용이 근데 이제 85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굉장히 많이 상회를 했어요. 네. 근데 원래 같으면 이게 조기 금리 긴축 인상 우려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시장이 그걸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실업률이 또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고 대신 고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경기는 회복된다. 그러니까 고용 늘어난 거는 굿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난 거는 배드 이즈 굿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그냥 시장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재료가 나오든 지금은 시장을 올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슈일 수밖에 저는 최근에 뉴욕 증시의 분위기, 시장의 흐름의 분위기를 보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전까지는 좀 땡기겠다. 큰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유동성을 일단 한번 땡겨볼게.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7월 달은 지금 어쨌든 7월 안으로 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관련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재무부가 여기서 채권 발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채권 발행이 더 안 늘려요. 그게 그러면 이달 말이죠? 이달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미국의 미국채 발행량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준은 테이퍼링 또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먼저 MBS부터 줄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채를 줄이겠다는 거니까 네, 네. 미국채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공급되는데 지금 공급량은 줄어드니까 네. 당연히 미국채 10년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시장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 10년물 안 올라간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좀 생각처럼 좀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 마지막 한 불꽃 한번 내보겠다. 한번 땡겨보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좋게 나오면 경기 회복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그냥 이거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이 낮아졌다라는 거로 보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내 그럴 줄 알고 있다나라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가 5월 셋째 주부터 많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즘에 네. 다시 뭐 서머 랠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른 5월 셋째 주부터 서머 랠리 얘기하셨죠. 이런 서머 랠리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8월 달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것이다. 계속 무상향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많이 네. 강조를 드렸는데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이번에 고용 지표를 딱 보더라도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훨씬 더 반응을 하겠다라는 이미지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8월은 왜 그러냐라는 건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거 8월이 불안한 이유는 이제 8월이면 성적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싹 빠진, 사라진. 기저효과가 싹 빠진 이제 고용 지표든 그 다음에 뭐 이 재난지원금 효과도 싹 빠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일시적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싹 빠지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성적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 연준의 스탠스는 확실하게 바뀔 수도 있다. 그때는 또 금리가 튈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네. 8월 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8월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8월 전까지는 어쨌든 시장은 상방적으로 보고 좀 저는 계속 플레이를 하는 게 맞고요. 7월 말부터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시장은 계속 매달 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변곡점이다 맨날 하다가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주식할 건지. 예, 아예 오히려 시장의 악재가 클리어된 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고점일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노이즈를 안고 가는 시장이니까 지금은 저는 여전히 뭐 상방 쪽으로 보는 게 맞다. 7월 말 8월 초 정도에 그때 경제 지표 흐름을 보고 네.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또 그럼 또 그때 보는 게 맞고 지금은 딱 그 정도로 상방 쪽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제 가을에 아무래도 이런 재난금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폭발적인 고용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신호를 통해서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을 반영해 봤을 때 7월 말까지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대 지수가 지금 뉴욕 기준으로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톤 변화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특히 6월 FOMC 회의 전후로는 성장주가 깃발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물론 금요일엔 다우도 같이 움직였지만요. 이렇게 금리가 안정적이라면 계속 성장주가 이 주도권을 쥐고 간다고 보세요? 저는 뭐 하반기는 성장주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민감주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 지표는 조금씩 꺾일 거거든요. 확실히 피크아웃을 그렇죠. 반영하고. 피크아웃이 나오기 때문에 네. 경기민감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특히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미 업황의 피크아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는 좀 흐름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히려 경기민감주 내에서도 뭐 조선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기계 같은 쪽, 그러니까 업황의 초입구에 있는 경기민감주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같은 종목들 하반기에 업황이 오히려 더 살아나는 쪽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면 경기민감주 좀 선별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확실하게 기술주 쪽으로는 흐름이 쏠릴 것 같다. 지금 어쨌든 미국제 10년물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금 그러니까 밸류를 신경 안 쓰고 땡길 수 있는 건 사실 기술주거든요. 예, 기술주는 올릴 때 밸류에이션이 너무 세다라고 말하면 요즘에 약간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그거를 밟고 계속 올라왔던 이 섹터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땡기자면 그쪽으로 많이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역시나 기술주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 같은 분위기 반영하는 거 맞죠? 네, 제약바이오, 뭐 우주, 항공 네. 쪽 포함해서 이런 성장주들의 깃발을 좀 잘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의 전체적인 분위기 기조도 이렇게 흘러간다. 다만 민감주 안에서의 선별적인 대응은 유효하다라는 측면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설명드렸어요. 7월 말까지의 분위기로 또 이번 주엔 어떤 스탠스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또 중심 잘 잡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네, 앞선 이야기에 어찌 보면 또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엔터, 미디어, 콘텐츠 어떤 재료지? 공통점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같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게임주들의 개별적인 이런 호재 영향들도 받으면서 다 같이 좀 분위기가 훈풍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배경과 함께 전망을 좀 살펴볼게요. 저희 토픽까지 전략도 챙겨드립니다.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미디어 쪽에 오늘 강세 움직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원인이 뭔가요? 저희가 주식 심화론에서 어떻게 그 섹터별로 다뤄드릴 때도 많으니까 네. 엔터주 따로, 뭐 게임 따로, 이렇게 미디어 따로 이렇게 해드릴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같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확실히 좀 뭐랄까 기대감도 충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게임주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의 지금 파노
아까 이제 발급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저희가 그 코로나가 맨 처음 뭐 작년에 이제 팬데믹도 오고 했을 때 저희가 방송에서 문선희 전문가님이랑 뭐 게임주가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혜 섹터라고 했을 때 게임을 집에서 많이 하실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로 많이 하셔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7월부터 2분기 실적 시즌도 되고 있으니까 네네.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실적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게임주들은 다 지금 훈풍을 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뭐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흐름들이 세지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개별 호재를 가진 종목들도 있지만 거기서 같이 섹터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좀 나누면 오늘 정말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인데 네. 엔터주도 오늘 좀 이제 강한 흐름 네. 중에서는 저희가 엔터주는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드디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 콘서트가 재개가 될 수 있는 네.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좀 탑픽을 찾으셔서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 네. 또 역시나 시장에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뭐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이렇게 네.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왜 갑자기 상승을 하지? 오를까? 네, 왜 오를까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란 단어가 붙으면 다 지금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뭐 예전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소비에만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뭐 교육, 뭐 의료 여러 가지 산업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저희가 뭐 문선희 전문가님도 메타버스가 나중에 산업적으로도 이런 시뮬레이션, 뭐 건설이나 이쪽에도 사용이 될 수 B2B 로,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B2C가 아니라 뭐 B2B, B2G로도 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 메타버스 쪽에서의 뭐 흐름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도 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는 아. 기업들, 기술들을 가진 종목들은 다 지금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는 미디어 콘텐츠가 다 같이 가고 있는데 그중에 뭐 하나 특징 꼽자면 메타버스 쪽에서의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엔터, 게임 모두 다 지난 화요일부터 다 같이 지금 양봉을 닷새째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타버스, 글쎄요, 정확하게 뭔가 공통점이 딱 들어오진 않지만 콘텐츠와 관련된 쪽이 다 같이 오늘 들썩이거든요. 뭐 사마 네트워크스, 쇼박스, 뉴, 덱스터, 위지엑 스튜디오 이런 쪽도 오늘 들썩이는 모습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디어 콘텐츠 쪽은 다 같이 이렇게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성장 그림이 명확하긴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연 쪽에 기대감 더한다면 엔터주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하반기일 것이고, 물론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쪽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중심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저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는 하반기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네. 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시장 7월 뭐 시장 이야기하면서 하반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술 성장주가 전 좋게 본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기술 성장주 내에서도 이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먼저 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게 이제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하드웨어로 봐야 되는데 하드웨어는 조금 더 뒷방향 쪽, 그러니까 3분기라도 3분기 뭐 후반 정도, 4분기 초입구 정도 이쪽에서 저는 스타트를 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쪽, 뭐 뉴욕 증시도 사실 하드웨어 쪽, IT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잘 가거든요. 클라우드 관련 쪽, 뭐 보안 관련 쪽,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네. 플랫폼 쪽이 훨씬 더 잘 가니까 네. 이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래도 성장주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요런 종목들은 뭐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가 한데 이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게임 성장주 내에서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콘텐츠도 사실은 성장주죠. 성장주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니까 예. 소프트웨어 쪽의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 앞서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게임, 엔터,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다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명확한 메타버스 네. 수혜가 되고, 그다음에 엔터도 요즘에 이제 엔터를 통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메타버스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이고. 캐릭터샵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미디어,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쪽도 이제 오늘 같은 건 뭐 덱스터라든지 위즈익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있고. 오늘 그것 때문에 가는 게 그렇죠. 맞나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메타버스를 어쨌든 하려면 뭔가를 소위 말해 효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효과를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VFX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CG 작업 이쪽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엮이니까 메타버스의 공동수혜다. 그러니까 요 세 섹터는 전체적으로 또 메타버스 공동수혜.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메타버스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명확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매출도 내는 종목들도 많고 하니까 탁탁 찍을 게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면 큰 틀에서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그다음에 NC, 그다음에 뭐 하이브 뭐 이 정도지. 뭐 알체라나 자이언트 쪽 네. 있긴 한데 네. 이게 막 아주 매력적이진 사실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좀 통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딱딱딱 하나가 찍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산업을 통으로 메타버스로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후발주자들도 계속 등장해서 좀 가려내기 어렵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유는 명확한 섹터가 없어서 그래요. 명확하게 이거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로블록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맞죠. 왜냐면 네. 그쪽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유니티라든지. 왜냐면 물리 엔진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고 또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하는 그 물리 엔진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 부분에도 좀 사용이 되거든요. 설계로. 뭐 그런 식으로 명확한 게 있는데 네. 우리는 그게 조금 이제 좀 덜한 거죠. 있으면 대부분 B2C 쪽이고 네. B2B 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가는데 어쨌든 근데 그 흐름은 시대적인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 관련 쪽은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요?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쪽은 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쭉 이어질 것 같아서 그쪽 관련 종목은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한컴 MDS, 인트로메딕은 또 싸이월드 관련한 투자자로 알려지면서 상승세.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도 남겨주셨는데 주연테크도 메타버스 흐름 타고 급등. 뭐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후발주자를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올라온 종목들 안에서는 뭐 하이브 이야기하셨지만 이쪽으로는 이미 내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두 분의 또 토픽으로 넘어가서 힌트를 좀 들어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요 섹터 내 토픽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메타버스 쪽으로 그럼 전문가님도 포커스 맞춰서 토픽 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메타버스라는 게 뭐 가상현실이고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긴 하거든요. 네. 한번 접했을 때 이게 재밌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시대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싸이월드에 아. 심취해 있었던 것도 그 도토리로 어쩌면 홈피 꾸미는. 그렇죠. 네, 어쩌면 네. 그게 메타버스의 시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싸이월드에서 내 방을 꾸미고 그 나의 캐릭터를 꾸미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지불을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마치 그런 개념의 메타버스가 이제 요즘에 부캐라고 하잖아요. 아, 네. 제2의 자아를 꾸며낸 거니까 뭐 거기서는 실제 할 수 없는 명품을 이제 다 입고 다닐 수 있고 이런 뭐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요즘 소비 패턴이 아예 바뀐 것 같고 네. 뭔가 놀이의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싸이월드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네, 하잖아요. 부활하죠. 그래서 싸이월드가 이제 그 도토리가 싸이월드 코인으로까지 이제 간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메타버스가 뭔가 시대적인 흐름을 네. 반영을 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쪽으로 한번 이제 키우고 있는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가장 그 탑픽을 계속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말씀드린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크고 섹터가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것을 그래도 망라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하이브거든요. 네. 엔터 쪽에서도 견고한 지금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그 메타버스, 위버스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의 성장성이 앞으로 이런 산업의 흐름과 함께 좀 하이브를 좀 정말 다른 세계로 또 이끌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꾸준하게 유저가 늘고 있고 또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해외까지. 유저가 또 유입이 된다는 점이 조금 더 네. 고무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엔터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컨텐츠, 뭐 메타버스 관련 주로도 관련이 있으니까 네. 뭐 저는 뭐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오. 하이브의 뭐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네. 뭐 앞으로 뭐 공연이 재개가 되고 뭐 글로벌 투어가 재개가 됐을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이브는 좀 이주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예.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의 늘 이제 엔터 나올 때마다의 토픽이어가지고 또 그러게요. 사심 가득이지만 실제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항상 강조해 주셨어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36만 원대부터 높게는 지금 이베스트에서는 5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다시 30만 원권역에 지금 진입해 있고 사실 지난주에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이제 블록딜로 크게 급락했었는데 이때가 기회였나 봐요. 거래에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양봉 쭉 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우려하셨겠지만 또 금방 회복을 하고 네.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네네. 뭐 아직까지 그 물량이 나올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죠? 쭉 간다. 하이브 들어봤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혹시 겹치나요? 아니요, 저는 위즈윅 스튜디오. 아. 뭐 이것도 제가 주식 심화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어, OTT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많이 가져와 주셨었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일단 하반기에 컨텐츠 제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영화는 개봉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결국에는 영화는 나중에는 개봉이 될 수밖에 없고 컨텐츠 제작이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후반 작업을 할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당연히 위즈윅 스튜디오의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쪽에서 네. 이제 메타버스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후반 작업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중에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상이나 앞서 지금 뭐 그 김혜지 전문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버 세상의 가상 공간도 메타버스가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또 메타버스 중에 하나는 VR 관련 부분, AR 관련 부분 또 메타버스로 또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VR 관련 쪽으로 아니 뭐 이런 뭔가 이 컨텐츠를 크게 키우려면 결국에는 이런 후반 작업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그쪽에 작업 만든 건 우리나라 쪽에서는 덱스터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쪽의 생태계에서도 저는 위즈윅 스튜디오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위즈윅 스튜디오를 이야기 드립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네, 올랐는데 오늘 신고가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에서 메타버스라는 장기 성장을 감안하면 네. 내년까지 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 제가 좀 공교롭게도 뭐 저는 원래 좀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자꾸만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저 가격대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신고가 나올 수 있고 내년까지는 산업의 흐름을 보고 가면 된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에 한 번에 다 사려고 하면 안 되고 저기서 오늘 한 3분의 1 정도 사시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한다. 한 두세 번 정도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자율주행이랑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흐름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을 좀 세게 올릴 만한 새로운 섹터가 신선한 섹터가 사실은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작년에 한번 살짝 뜨다 말았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옛날에 비해서는 예전만 하더라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10년 후 정도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은 5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 쪽도 이제는 한번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시점이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메타버스도 사실은 올해 초에 살짝 맛만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메타버스는 먼저 가긴 했어요. 먼저 네. 갔다가 지금은 살짝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지금 살짝 올라가는데 예. 흐름 자체는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위직 스튜디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증권사 리포트에 메타버스 이렇게 관련 추면 찐수혜주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미디어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동아일텍, 선익시스템 먼저 움직였었던 OLED 관련한 종목들도 기존에 먼저 엮였던 바 있습니다. 여기 포함하더라도 콘텐츠 쪽이 더 강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런 OLE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패널 관련 종목들은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은 아니에요. 그거 진짜 테마로 엮어서 테마주인 거지 트렌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찐수혜주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되려면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냥 OLED가 잘 팔려야 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말하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VR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산업에서 아주 큰 산업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나 크게 된 산업은 맞지만 네. 그게 막 아주 그건 아닌데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만드는 완성품을 뭐 미국의 뭐 뷰직스라든지 코핀 같은 회사도 아닌데 이제 이게 이제 그쪽으로 그냥 엮이는 건 단순 테마죠. 예, 단순 테마인데 중요한 건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메타버스 테마로 엮었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면 갑니다. 이건 뭐 제가 이걸 안 같이 간다는 소리는 따라가긴 아니고, 하나. 예, 네.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실질적으로 나중에 밸류 물어볼 때는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디어 콘텐츠 쪽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네, 답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더블진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혜진 전문가, 문선희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수 탄력이 조금 꺾이네요. 남은 시간 좀 더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클로징 벨로 마감 전략 챙겨가시고요. 저희 강의 내일 또 함께하겠습니다.